안녕하세요. 힐링 이모션입니다. 오늘 함께 볼 책은 휴먼 카인드라는 책입니다. 부제로는 감춰진 인간 본성에서 찾은 희망의 연대기입니다. 간단히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류티허르 브레흐만, 지금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상가,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저널리스트이자 사상가, 유럽 전역을 뒤흔든 혁신적인 대한 언론 드 코레스폰던트의 창립 멤버이자 전속 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럽 언론인상 후보에 2번이나 오르는 등 뛰어난 저널리스트로 평가받는다. 위트레흐트 대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에서 역사학을 공부했으며 박사 학위 대신 저널리스트의 길을 택했다. 의혹이나 속보로 점철된 기존의 뉴스 사이클을 넘어 보편적 기본소득의 정책사 등과 같이 실증적 사료 연구를 바탕으로 한 심층 보도에 주력한다. 그의 기사는 드 코레스폰던트를 비롯하여 가디언, 워싱턴 포스트, BBC 등에 게재된다. 그리고 이 책을 향한 찬사를 각 유명하신 역사학자와 교수들이 남겼는데요. 유발 하라리는 휴먼 카인드를 읽는 동안 무척이나 즐거웠다. 인간 본성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만들어주고 오랫동안 이어온 나의 신념에 도전하게 만들었다. 매우 유익한 토론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믿음에서 이 책을 열렬히 추천한다. 다니엘 핑크. 어떤 책은 우리의 생각에 도전한다. 그러나 휴먼카인드는 생각의 기반이 되는 바로 그 전제에 도전한다. 대담하고 포괄적인 주장을 담은 이 책은 사회민주주의 및 인간 본성 자체에 대한 믿음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냉수주의 바다에서 이 책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튼튼하고 가라앉지 않는 구명정이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우슈비츠 이후. 내가 모든 이상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상은 너무 터무니없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나는 이상에 매달린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진정 선하다고 여전히 믿기 때문이다. 안네 프랑크. 만일 인간의 마음씨가 천성적으로 착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필연적인 질문에 답할 때가 되었다. 이는 많은 독일 출판사들이 내 책에 관심을 전혀 갖지 않게 만든 질문이다. 또한 내가 글을 쓰는 동안 계속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이기도 했다. 아우슈비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공습과 가스실, 인종 청소와 강제 수용소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히틀러와 조인한 뒤 기꺼이 사형을 집행한 자는 누구였을까? 어쩌면 조인 상대는 스탈린이나 마오쩌둥 아니면 폴포트였을까?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조직적으로 살해된 뒤 과학과 문학은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집착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독일인을 완전히 다른 동물로 치부하고 모든 것을 뒤틀린 영혼, 병든 마음, 야만적 문화 탓으로 여기고 싶은 유혹이 컸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와 전혀 달랐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범죄는 원시사회의 후미진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칸트와 게테, 베토벤과 바흐의 땅,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에서 일어났다. 어쨌든 시민사회가 보호껍데기가 아니었을 수도 있을까? 루소가 옳았고 문명이란 서서히 퍼져나가는 부패에 불과했을까? 이 무렵 새로운 과학 분야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현생 인류에게는 실제로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충격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문제의 분야는 바로 사회심리학이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사회심리학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을 괴물로 만드는 정확한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 파고들고 조사하고 들쑤시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유형의 과학자는 인간이 끔찍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을 하나씩 고안해냈다. 우리의 상황을 조금만 조절하면 된다. 보라, 우리 각자에게서 나치가 걸어 나온다. 파리 대왕이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동안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젊은 연구원은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실력자의 명령조차도 얼마나 복종하며 따르는지를 입증했다. 또한 미국 뉴욕시에서 한 젊은 여성이 살해된 사건은 현대시대의 무관심에 관한 수백 가지의 연구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심리학 교수인 무자퍼 셰리프와 필립 짐바르도의 실험은 착한 어린 소년들이 순식간에 캠프의 폭군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나를 매료시키는 사실은 이 모든 연구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바야흐로 젊고 수완 좋은 연구자들이 충격적인 실험의 날개를 달고 과학의 스타덤에 올라설 수 있었던 사회심리학의 서부 개척 시대였다. 50년이 지난 지금 젊고 유능했던 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저명한 교수가 되어 전 세계를 순회하고 있다. 그들이 행한 작업은 명성이 높으며 새로운 세대의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교육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실험 기록 보관소가 공개되어 처음으로 마쿠의 숨겨진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의 진실, 그곳에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빌어먹을 내 속이 불타고 있다고 더 이상 못 참겠어. 비인간적 환경에 놓인 수감자들은 굴복했고 교도관들은 그 권력을 누렸다. 평범하고 선한 일반인도 부정적인 상황에 놓이면 어김없이 괴물이 된다. 루시퍼 이펙트의 전설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루시퍼 이펙트 1971년 8월 15일 오전 10시가 되기 직전 미국 서부 해안 도시인 펠로엘토시의 경찰이 도착해 9명의 젊은이를 침대에서 강제로 끌어낸다. 5명은 절도, 4명은 무장강도로 체포되었다. 이웃 사람들은 남자들이 몸수색을 당하고 수갑을 찬 뒤 대기하고 있던 경찰차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를 지켜보던 이웃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점은 이것이 실험의 일부라는 사실이다. 이는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과학적 연구의 하나로 기록될 실험이다. 또한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고 수백만 명의 대학 신입생을 위한 교과서에 실릴 실험이기도 하다. 같은 날 오후 범죄 용의자들, 실제로는 무고한 대학생들이 대학 심리학과가 있는 420동의 지하실로 돌계단을 거쳐 내려가자 스탠퍼드 카운티 교도소라는 팻말이 그들을 맞이한다. 계단 아래에는 유니폼을 입고 미러 선글라스를 착용한 9명의 학생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수갑을 찬 학생들처럼 이들 또한 돈을 벌기 위해 참가한 학생들이다. 차이점은 이들이 수감자가 아니라 교도관 역할을 맡았다는 데 있다. 수감자들은 옷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고 복도에 알몸으로 줄지어 선다. 모두가 발목에 쇠사슬을 차고 나일론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이제부터 이름 대신 불리게 될 번호를 배정받는다. 마지막으로 착용할 수인복을 지급받고 감옥에 갇힌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전 세계에 충격을 가할 것이다.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은 며칠 만에 통제할 수 없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인간 본성에 대한 암울한 진실들을 드러낼 것이다. 이 실험은 평범하고 건강한 청년들의 집단으로 시작되었다. 그들 중 몇몇은 연구 계약에 서명할 때 스스로를 평화주의자라고 칭했다. 둘째 날이 되자 이미 모든 것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수감자들이 반란해 교도관들은 소화기로 대응했고 이후 교도관들은 수감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온갖 전술을 고안했다. 수감자들은 인간의 배설물 냄새가 나는 감방에서 수면 부족과 자존감 상실로 한 명씩 굴복했고 교도관들은 자신의 권력을 즐겼다. 수감자 8612번은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감방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다.
빌어먹을 내 속이 불타고 있다고. 몰라? 나가고 싶다고. 여긴 모든 것이 엉망이야. 하룻밤도 더 견딜 수 없어.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이 실험의 총책임자인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역시 드라마에 심취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들을 바짝 다잡으며 능숙하게 교도소를 운영하기로 작정한 감독한 역할을 맡았다. 그가 이 악몽을 끝내기로 한 것은 실험이 시작된 지 6일째 되던 날, 대학원생인 여자친구가 공포에 휩싸여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물은 뒤였다. 그 즈음 수감자 중 5명은 극도의 정서적 우울증, 울음, 분노, 극심한 불안 등의 징후를 보이고 있었다. 짐바르도와 그의 팀은 이 실험의 여파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라는 고통스러운 질문에 직면해야만 했다. 이 답은 오늘날 심리학 입문 교과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대흥행을 기록한 할리우드 영화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말콤 글래드웰의 티핑 포인트 같은 초대형 베스트셀러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다. 아니면 사무실 내 탕비실에 들렀을 때 누군가가 당신을 이야기에 끼워주면 답이 나올 것이다. 해답은 다음과 같다. 1971년 8월 15일 평범한 학생들이 괴물로 변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쁜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이다. 글래드웰은 당신은 행복한 가정 출신으로 좋은 동네에 살며 좋은 학교를 다니는 평범한 사람들을 데려와 그들의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지 처해 있는 상황의 구체적인 세부 상황을 바꾸는 것으로 족하다 라고 이야기했다. 필립 짐바르도는 강한 어조로 그의 실험이 나중에 그렇게 통제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후 그는 우리 모두가 가장 끔찍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스탠퍼드 대학 지하실에서 일어난 일은 교도관의 제복을 입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아이들의 복수극 로버스 동굴공원 실험. 이보다 17년 전에 거의 동일한 결론에 이른 또 다른 실험이 수행되었음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학계 밖에서 거의 잊힌 로버스 동굴공원 실험은 이후 수십 년 동안 사회심리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게 된다.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과는 달리 피험자는 학생 지원자가 아니라 순진한 아이들이었다. 1954년 6월 19일 11살 안팎의 소년 12명이 오클라호마시티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 중 누구도 서로를 알지 못하지만 모두 교회에 다니는 정직한 가정 출신이다. 그들의 IQ는 학교 성적과 마찬가지로 평균적이다. 문제 하나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 정서적으로 안정된 평범한 아이들이었다. 이 특별한 날 그들은 흥분하고 있었다. 오클라호마 남동부의 로버스 동굴 주립공원에서 열리는 여름 캠프로 가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벨 스타나 제시 제임스 같은 전설적인 무법자들이 한때 은신했던 곳으로 이름난 이 캠프에는 약 81만 제곱미터의 숲과 호수, 동굴이 있다. 소년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은 다음날 도착하는 다른 캠프 참가자들과 이 낙원을 함께 공유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과학적 실험으로서 캠핑객은 실험 동물이라는 점이다. 이 실험은 터키 출신의 미국 심리학자 무자퍼 쉐리프에 의해 시행되었는데 그는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방식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인물이다. 그는 캠프를 위해 꼼꼼하게 준비했으며 연구팀에 대한 그의 지시는 분명했다. 소년들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떤 제약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의 첫 번째 단계에서 두 그룹의 소년들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들은 별도의 건물에 머물며 공원의 자연신들 외에 다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소년들은 두 번째 주에 조심스럽게 접촉하게 된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들은 친구가 될까? 아니면 모든 지옥문이 열릴까? 이 실험은 선량한 어린 소년들 중 정선된 알짜배기에 대한 이야기이다. 셰리프가 나중에 묘사한 바에 따르면 며칠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이 아이들은 사악하고 정신적 장애가 있으며
부도덕한 청소년 집단으로 타락해간다. 셰리프의 캠프는 윌리엄 골딩이 파리 대왕을 출간한 해에 진행되었는데 골딩은 아이들이 본질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한 것에 비해 셰리프는 모든 것이 맥락에 달려있다고 여겼다. 생활은 매우 유쾌하게 시작된다. 두 그룹이 서로의 존재를 모르는 첫 주 동안 각 캠프의 소년들은 완벽하게 협력한다. 그들은 밧줄로 된 다리와 다이빙 보드를 만들고 햄버거를 굽고 텐트를 치는 등 함께 뛰놀면서 매우 친한 친구가 된다. 그 다음 주에 실험이 진행될 차례가 온다. 스스로 방울뱀과 독수리라는 이름을 붙인 뒤 두 그룹은 조심스럽게 상대방에게 소개된다. 방울뱀 팀은 독수리 팀이 자신들의 야구장에서 경기하며 도전을 하고자 한다는 말을 듣게 된다. 이것이 이후 일주일 동안 벌어질 대립과 경쟁의 도화선이다. 그 이후 상황은 빠르게 진전된다. 둘째 날 독수리 팀은 줄다리기에서 패한 뒤 방울뱀 팀의 깃발을 태운다. 이에 방울뱀 팀은 커튼을 찢고 만화책을 약탈하는 한밤중의 기습으로 보복한다. 독수리 팀은 무거운 돌을 채운 양말을 무기로 사용해 복수하기로 결정했으나 아슬아슬하게 때를 맞추어 캠프 운영진이 개입하게 된다. 그 주에 대결이 끝나 독수리 팀이 승리자로 선포되고 반짝이는 주머니 칼이라는 선망의 상을 받게 된다. 방울뱀 팀은 또 다른 공격을 개시해 모든 상품을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복수한다. 분노에 찬 독수리 팀과 마주친 방울뱀 팀은 조롱으로 일관한다. 그중 한 명이 칼을 휘두르며 덤벼 겁쟁이들아 라고 하며 비웃는다. 소년들이 끝장 싸움을 벌이는 동안 캠프 관리인 행세를 한 셰리프 박사는 한쪽에 앉아 바쁘게 메모를 기록한다. 그는 이 실험이 금광이 될 것임을 이미 알 수 있었다. 로버스 동굴공원 실험 이야기는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다시 등장했다. 얼마나 많은 전문가가 이 연구를 우리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흥미있는 이야기 단초라고 지적했는지 모른다. 방울뱀과 독수리라는 좌우, 보수, 진보가 어디에서나 벌이는 충돌을 상징하지 않는가? 텔레비전 프로듀서들은 이 연구의 전제를 보고 히트를 예감했다. 그들은 네덜란드에서 이제는 복수다, 각오하라 라는 제목으로 포장해 리메이크를 시도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취지가 정말로 전쟁을 의미한다는 것이 밝혀져 촬영을 조기에 종료해야 했다. 무자퍼 셰리프가 1961년 작성한 연구 보고서의 원본을 살펴볼 이유는 충분하다. 이것을 읽은 나는 흥미진진한 책은 아니라고 확언할 수 있다. 셰리프는 첫 페이지에서 외부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상황에 따라 생성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이제는 복수다, 각오하라를 뜻한다. 그러나 나는 모든 학문적 추상화 중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한다. 먼저 일주일 동안 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주체는 아이들이 아니라 실험자들이었다. 독수리 팀은 그런 곳에 관심이 없었다. 한 소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누군가 화를 내고 앙심을 품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소년들은 연구자들의 강요에 따라 야구와 줄다리기처럼 분명한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게임만 했다. 아차상은 없었으며 연구진은 아슬아슬한 경쟁이 계속되도록 점수를 조작했다. 이러한 계략은 시작에 불과했다. 아이들은 속지 않았다. 2017년 여름 나는 멜버른에서 지나 페리를 만났다. 로버스 동굴공원 실험에 관한 그녀의 책이 출판되기 몇 달 전이었다. 페리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심리학자로 셰리프의 실험 기록을 처음으로 조사한 사람이다. 그녀는 수많은 노트와 녹음 파일을 뒤지면서 지난 50년 동안 교과서에서 반복해온 모든 것과 모순되는 이야기를 발견했다. 먼저 페리는 셰리프가 이전의 자신의 현실 갈등 이론에 대한 실험을 시도한 적이 있음을 발견했다. 1953년 그는 뉴욕주의 미들그로브라는 작은 마을 외곽에서 또 다른 여름 캠프를 조직했다. 그는 그곳에서도 소년들을 서로 대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와 관련해 셰리프가 나중에 자진해서 밝힌 내용은 다양한 어려움과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실험이 중단되어야 했다는 것뿐이다. 이 내용은 각주에 숨겨져 있었다. 멜버른에서 페리는 기록 보관소에서 알게 된 이 여름 캠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에 따르면 도착한 지 이틀 뒤 소년들은 모두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게임을 하고 숲에서 신나게 달렸으며 활로 화살을 쏘고 목청껏 노래를 불렀다. 셋째 날이 되자 실험자들은 아이들을 팬더와 비단뱀 두 집단으로 나눈 뒤 남은 한 주 동안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두 팀이 서로 대항하도록 유도했다. 팬더팀이 평화의 올리브 가지가 특징인 팀 티셔츠를 디자인하고 싶어 하자 실험자가 이를 제지했다. 며칠 뒤 실험자 중 한 명이 팬더팀이 추궁당할 것을 예상하고 비단뱀 팀의 텐트를 철거했다. 그는 아이들이 텐트를 다시 설치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을 보고 좌절했다. 다음으로 실험자들은 비단뱀 팀이 비난받기를 바라면서 비밀리에 팬더팀의 캠프를 급습했다. 다시 한번 소년들은 서로를 도왔다. 습격에 우쿨렐레가 부서진 한 소년은 실험자를 불러 알리바이를 요구하기도 했다. 소년은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은 게 당신들의 목적이었을지도 모르지 라며 비난했다. 연구팀의 분위기는 첫 주가 지나면서 침울해졌다. 그들의 값비싼 실험은 무너져 실패하고 있었다. 소년들은 셰리프의 현실 갈등 이론처럼 싸우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장 친한 친구로 남았다. 셰리프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비난했다. 그는 초조해하고 화를 내며 새벽 2시까지 서성이며 술을 마셨다. 페리는 이런 사실을 연구의 오디오 녹음을 통해 알게 되었다. 긴장이 고조된 것은 캠프가 끝날 무렵의 어느 날 저녁이었다. 셰리프는 캠프 참가자들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동안 아이들 사이에 불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연구 조교를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조교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나무 한 덩이를 움켜잡았다. 셰리프 박사님, 그의 목소리는 밤 공기를 타고 울려 퍼졌다. 그렇게 하면 내가 당신을 칠 거야. 한 소년이 자세한 관찰 내용이 담긴 노트를 발견한 뒤 아이들은 결국 자신들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후 실험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증명된 것이 있다면 일단 아이들이 친구가 되고 나면 서로 적대시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다. 몇 년 뒤 한 참가자가 실험 심리학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그들은 인간의 본성을 오해했다. 아이들에 대해 확실히 오해했다. 조작된 인간 본성 실험. 무자퍼 셰리프 박사의 조작이 사악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도 이것은 17년 뒤 날조되는 시나리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표면적으로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과 로버스 동굴공원 실험은 공통점이 많다. 피험자가 24명의 백인 남성이었으며 착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악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고안된 실험이었다. 그러나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 필립 짐바르도의 연구는 의심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사기였다. 2007년에 출간된 그의 루시퍼 이펙트를 읽으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교도소 교관들이 자발적으로 가학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했다. 짐바르도 자신도 수없이 많은 인터뷰와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교도관이 법, 질서 및 존경심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 규칙을 만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짐바르도는 루시퍼 이펙트에서 실험 전 토요일에 갑자기 교도관들과 만났다고 언급했다. 그날 오후 그는 교도관들에게 각자 맡은 역할을 대해 설명했는데 그의 지시는 착각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좌절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는 그들 속에 두려움을 심을 수 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의 개성을 제거할 것이다. 그들은 수인복을 입을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본을 부여받았으며 오로지
번호로만 불릴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그들에게 심어주어야 하는 것은 무력감이다. 이 구절에 이르렀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객관적이어야 할 과학자가 자신의 교도관을 훈련시켰다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다니. 교도관들 스스로가 수감자들을 번호로 부르거나 선글라스를 쓰거나 과학적인 게임 등의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짐바르도는 실험이 시작되기 전 토요일에 마치 그와 교도관이 같은 팀인 것처럼 이미 우리와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는 실험이 진행됨에 따라 짐바르도 자신이 교도소 감독관으로서의 역할을 잃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짐바르도는 첫날부터 명령을 내렸다. 이것이 객관적인 연구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파악하려면 사회과학자들이 요구 특성이라고 일컫는 것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이는 피험자가 연구의 목적을 추측할 수 있는 경우에 보이는 행동이며 따라서 과학 실험을 계획적 생산으로 바꾸어 버린다. 그리고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에서 한 심리학자가 이야기했듯이 요구는 어디에나 있었다. 그렇다면 교도관들은 자신들에게 무엇을 기대한다고 믿었을까? 그들이 둘러앉아 카드놀이를 하고 스포츠와 소녀들에 대한 뒷담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을까? 훗날 한 학생은 인터뷰에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나는 확실한 계획을 염두에 두고 시작했다. 행동을 강요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강제해서 연구자들에게 작업거리를 만들어주기로 했다. 어쨌든 만일 아이들이 컨트리 클럽에서처럼 앉아만 있다면 연구자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고백 뒤에도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이 교과서에서 폐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불쾌하다. 하지만 사태는 더 나빠지게 된다. 2013년 6월 프랑스의 사회학자 티보르 텍시에르는 짐바르도가 2009년에 발표한 테드 강연을 우연히 발견했다. 파트타임 영화 제작자이기도 한 르 텍시에르는 짐바르도가 화면에서 보여준 이미지에 곧바로 사로잡혔다. 그의 노련한 시선으로 볼 때 비명을 지르는 학생들의 오리지널 영상은 매혹적인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는 완벽한 소재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는 조사를 좀 더 하기 위해 프랑스의 한 영화 기금에서 지원금을 받아 캘리포니아행 항공편을 예약했다. 그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두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하나는 자신이 짐바르도의 기록 보관소를 찾은 최초의 인물이라는 점과 다른 하나는 보관소에 있는 내용이다. 르 텍시에르의 열정은 혼란에 빠졌고 이어 크게 실망했다. 지나 페리의 경우처럼 그는 완전히 다른 실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문서 더미와 녹음 파일에 둘러싸여 있었다. 2018년 가을 르 텍시에르는 세계 최고의 학술심리학 저널인 미국 심리학회지에 그의 통렬한 분석이 게재되기 1년 전 나에게 이야기했다. 모든 것이 가짜일 수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나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생각했지요. 아니야. 이 사람은 스탠퍼드 대학의 유명 교수야. 내가 틀린 것이 분명해. 그러나 증거가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먼저 말도 안 되는 실험을 생각해낸 사람은 짐바르도가 아니었다. 그의 학부생 중 한 명인 데이비드 제피라는 청년이었다. 그를 포함해 수업 과제를 찾고 있던 5명의 친구들은 기숙사 지하를 교도소로 바꾸는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그들은 몇 명의 적극적인 동조자를 불러 모았고 1971년 5월 6명의 교도관, 6명의 수감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제피 자신은 교도소장 역을 맡았다. 교도관들은 수감자는 서로를 이름 대신 번호로만 불러야 한다. 수감자는 항상 소장을 교도소장님이라고 불러야 한다. 등과 같은 규칙을 만들었다. 제피는 다음 주 월요일 수업에서 그의 흥미진진한 실험과 그 실험이 참가자들에게 불러일으킨 강렬한 감정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다. 짐바르도는 이 아이디어에 매혹되어 실험을 반드시 실행해보고자 했다.
연구에서 짐바르도를 망설이게 만든 요인은 하나뿐이었다. 매우 과학적인 교도관을 찾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내면에서 최악의 모습을 끌어내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심리학 교수는 이 학부생을 상담역에 고용하기로 했다. 제피는 최고 사디스트로서의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전술을 제안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필립 짐바르도는 40년 동안 수백 건의 인터뷰와 기사에서 스탠포드 교도소 실험의 교도관은 아무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변함없이 주장해왔다. 각종 규칙, 처벌 및 수감자들에게 가한 모욕 등 모든 것을 그들 스스로 생각해냈다는 것이었다. 짐바르도는 제피를 그저 이 실험에 휩쓸린 평범한 교도관 중 한 명으로 묘사했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17가지 규칙 중 11가지를 제피가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수감자들을 맞이하는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의뢰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도 제피였다. 발목에 쇠사슬을 채우는 것 그의 생각이었다. 수감자들의 옷을 벗기는 것 마찬가지다. 15분 동안 벌거벗은 채로 서 있게 하는 것 이 또한 제피의 생각이었다. 제피는 실험 전 토요일 다른 교도관들과 함께 6시간을 보내면서 체인과 방망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제피는 나는 일어나는 일, 일어나야만 하는 일에 대한 목록을 가지고 있다고 교도관들에게 이야기했다. 이 혹독한 시련이 끝난 뒤 동료 교도관들은 그의 창의적인 과학적 발상을 칭찬했다. 한편 짐바르도 역시 과학적인 게임 계획에 기여했다. 그는 수감자들의 수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 오전 2시 30분과 오전 6시에 깨워 점호를 하는 등 빡빡한 일정을 잡았다. 수감자들에 대한 가벼운 처벌로 팔굽혀펴기를 제한하거나 담요에 가시가 있는 스티커나 꺼끌꺼끌한 풀씨를 넣은 것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독방에 감금하는 것이 좋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짐바르도가 실험을 제어하는 데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이유는 무엇일까? 대답은 단순하다. 애초에 짐바르도는 교도관들에게 관심이 없었다. 처음부터 그의 실험은 수감자들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수감자들이 극심한 압박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 싶었다. 얼마나 지루해할까? 얼마나 좌절할까? 얼마나 두려워할까? 교도관들은 스스로 짐바르도의 연구 보조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짐바르도가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보면 타당한 일이다. 짐바르도가 그들의 과학적인 행동에 충격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 이것이 실험의 진정한 교훈이라는 생각은 모두 사후에 조작된 내용이다. 실험 중에 그와 제피는 교도관들에게 수감자들을 더욱 가혹하게 대하라고 압력을 가한 뒤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질책했다. 이후 공개된 오디오 녹음에서 제피가 이 방법을 마음이 여린 교도관인 존 마커스에게 적용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일찍이 실험 이틀째부터 수감자들을 더 가혹하게 대하도록 존을 밀어붙인 것이다. 제피, 대체로 너는 뒤로 빠져 있는 편이었어. 네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실험에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어. 교도관은 엄하고 냉정해야 하거든. 그래서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해. 그리고 마커스, 난 너무 거칠게 굴지는 않지. 제피, 그래, 너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해. 마커스, 모르겠어. 제피, 이봐, 거칠어야 한다는 말은 알다시피 네가 엄격해야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야. 그건 실험이 제대로 진행되는데 정말로 중요해. 마커스, 잠깐 미안해. 만일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그냥 상황이 진정되도록 내버려두고 싶어.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교도관들이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거친 전술을 가하는 것 자체를 주저했다는 것이다. 3분의 2는 과학적인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3분의 1은 수감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함으로써 짐바르도와 그의 팀을 좌절하게 만들었다. 교도관 중 한 명이 지시를 따르지 못하겠다며 실험 시작 전 일요일에 사임했다. 대부분의 피험자들은 약속한 보수가 컸기 때문에 그 상황을 견디었다. 하루 $15, 현재 약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끝내 손에 쥐지 못했다. 교도관과 수감자들은 짐바르도의 드라마 시나리오에 맞춰 행동하지 않으면 보수를 받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했다. 그러나 첫날 이후 너무 질려서 그만두고 싶었던 한 수감자에게 돈은 충분한 유인책이 되지 못했다. 그 주인공은 죄수번호 8612번 22살의 더글라스 코피로 그는 실험 둘째 날에 무너졌다. 그가 신경쇠약 증세를 보인 이야기는 이후 모든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며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녹음이 되었다. 2017년 여름 한 기자가 그를 찾아왔다. 코피는 자신이 신경쇠약 증세를 보인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짜 연기였다고 말했다. 그가 이 사실을 비밀로 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는 실험이 끝난 뒤 그를 무시한 짐바르도와 영화에서 이를 편집한 다큐멘터리 감독 등 여러 사람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나중에 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더글라스 코피는 자신이 처음에는 실험에 참여하는 것을 즐겼다고 말했다. 그는 첫날은 정말 재미있었다. 나는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며 완전히 히스테리를 부렸다. 나는 죄수처럼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좋은 직원이었다. 멋진 시간이었다. 라고 해석했다. 재미는 오래가지 못했다. 코피는 시험 공부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계약에 응했지만 일단 교도소에 수감되자 짐바르도 회사는 교재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그는 바로 다음 날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놀랍게도 짐바르도는 그가 떠나는 것을 거부했다. 수감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석방되었다. 그래서 코피는 문제가 있는 척 연기를 하기로 작정했다. 먼저 복통이 있는 척 했고 효과가 없자 신경쇠약증을 시도했다. 내 말은 제기랄. 내 속이 불타오르고 있다고. 모르겠어? 내보내줘. 이해하는 모든 것이 엉망이야. 하룻밤도 참을 수 없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이 외침은 전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치게 된다. 실험 이후 수십 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필립 짐바르도의 무대에서 벌어지는 익살극에 속아 넘어갔다. 2011년 한 수감자는 최악에 이른 짐바르도가 40년 동안 지대한 관심을 끌었다는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심지어 짐바르도는 자신의 자료를 분석하기도 전에 실험 영상을 텔레비전 방송국에 보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로 성장해 미국 심리학협회 회장까지 역임했다. 1990년대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에 관한 다큐멘터리에서 학생 교도관인 데이브 애셜먼은 연구원이 교도관을 압박하지 않았다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었을지 궁금해했다. 그는 우리가 결코 알 수 없게 되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이는 곧 밝혀지게 된다. 애셜먼이 알지 못했던 사실은 두 명의 영국 심리학자가 두 번째 실험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음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고안된 실험이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제복을 입고 교도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의 재현. 2001년 BBC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리얼리티 쇼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던 초창기였다. 빅 브라더가 막 데뷔했고 모든 텔레비전 방송국은 다음 우승 공식을 위해 아이디어 회의를 하느라 분주했다. 그러므로 BBC의 요청은 완전히 뜬금없는 제안은 아니었다. 수감자들과 교도관들의 그 끔찍한 실험을 다시 한번 시도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방송 황금 시간대에 말이지요. 두 사람 모두 심리학 박사인 알렉산더 하슬람과 스티븐 라이처에게는 꿈같은 제안이었다.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너무 비윤리적이어서 아무도 감히 그 실험을 재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짐바르도는 수십 년 동안 최종 실험자의 지위를 노렸다. 하지만 이제 이 두 명 영국 심리학자에게 화면에서 그 일을 재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하슬람과 라이처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자신들이 연구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 둘째, 윤리위원회는 만약 상황의 통제 불능 상태가 될 경우 언제든지 실험을 중단시킬 권한이 있다. 방송을 앞둔 몇 달 동안 영국 언론은 추측 보도로 넘쳐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얼마나 깊은 곳까지 무너져 내릴까?
가디언은 이 리얼리티 쇼가 미쳤나? 라고 의문을 표했고, 필립 짐바르도도 그들은 내 원래 연구에서처럼 긴박한 상황이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라고 혐오감을 나타냈다. 2002년 5월 1일 이 실험의 첫 번째 에피소드가 방영되었을 때 영국 전역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충격적이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4시간 분량의 에피소드를 모두 시청하는 데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나는 이처럼 멍해질 정도로 지루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다. BBC의 방식은 어디에서 잘못되었을까? 하슬람과 라이처는 한 가지 잊은 것이 있었는데 그들은 교도관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지 않았다. 심리학자들은 오로지 관찰만 했다. 그들은 마치 컨트리 클럽에서 주위에 앉아있는 평범한 남자들처럼 옆에서 현장을 지켜보았다. 솔직히 말하면 수감자 역할이 낫겠다 라며 한 교도관이 자신은 이런 역할에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상황은 시작되었다. 둘째 날 또 한 사람은 사기를 높이기 위해 교도관의 음식을 수감자들과 나눠 먹자고 제안했다. 나흘째 되는 날 논쟁이 벌어지려고 하자 한 교도관이 수감자에게 이 실험을 끝내면 술집에서 한잔할 수 있어 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교도관도 맞장구를 쳤다. 인간답게 대화로 하자. 다섯째 날 수감자 중 한 명이 민주주의 수립을 제안했다. 여섯째 날 일부 수감자들은 감방에서 탈출했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교도관용 매점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교도관들은 곧 그들과 합류했다. 7일째 되는 날 이 그룹은 공동체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2명의 교도관이 뒤늦게 그룹이 원래의 체제로 돌아가도록 설득했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험이 난관에 부딪혀 모든 것을 취소해야 했다. 마지막 에피소드는 소파에 둘러앉아 있는 남자들의 영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맨 마지막에서는 피험자들이 서로 포옹하는 감상적인 장면이 등장하며 교도관 중 한 명은 죄수에게 자신의 재킷을 선물하기까지 한다. 한편 시청자들은 속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발목에 맨 쇠사슬은 어디에 있을까? 왜 머리 위에 종이봉투를 씌우지 않았을까? 과학적인 게임은 언제 시작되지? BBC는 4시간 동안 담배를 피우고 잡담을 나누며 둘러앉아 있는 모습을 방송했다. 아니면 썬데이 헤럴드가 요약했듯이 선한 사람들을 악한 곳에 가두고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실 그다지 많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텔레비전 제작자에게 이 실험은 평범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혹한 진실을 깨닫게 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평화주의 공동체를 출범시키려고까지 했다. 과학적 관점에서 이 실험은 큰 반향을 일으키며 성공을 거두었다. 하슬람과 라이처는 권위 있는 학술지에 이 결과와 관련해 10건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나머지 분야에서는 실패라고 할 수 있었다. BBC 교도소 실험은 그 이후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졌고 사람들은 여전히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필립 짐바르도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까? 2018년 한 기자가 그에게 얼마나 많은 것이 조작되었는지가 새로이 드러남에 따라 오늘날 그의 실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바뀌게 될 것인지 물었다. 짐바르도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이것은 심리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구이다. 50년 넘게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연구는 없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알고 있다. 그것은 이제 그 자체의 생명을 얻었다. 나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을 것이다. 방어는 이 실험이 오래 살아남았다는 사실이다. 네, 오늘은 휴먼카인드를 읽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